여러분, 중국이 망해간다는 그런 전망이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아주 지독하게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점점 설득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중국 경제가 피크에 왔다는 거예요. 피크에 왔다. 이제는 피크 아웃,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인구. 2022년 중국 인구 감소수입니다. 8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국 역사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말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61년 만에. 인구가 준다는 것은요, 서방 전문가들이 중국 세태론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말입니다, 미국의 인구는요, 출생인구가 계속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반면에 중국은 출생인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56년이 되면 미국의 출생인구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도도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중국의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인구가 많이 빠지면 그만큼 심각한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대로라면요, 2042년이 되면요, 중국의 13억 인구고 14억, 15억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떨어져서 13억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요. 2069년이 되면 10억 명 선도 무너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10억 명 정도. 반대로 인도 인구는 지금 중국을 추월한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인구가 줄면 그만큼 내수시장이 적어지고요, 노동인구가 많이 줄어드니까 경제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미국은 안 줍니다. 안 줄어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 미국의 어떤 경쟁력은 더 커지는 거고, 중국의 경쟁력은 더 내려가서 미국이 중국에게 절대 1등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그런 지표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3.0이었잖아요. 올해 중국 정부는 5.0% 성장을 한다고 했지만 IMF는 5.2%로 예상을 했습니다. 5.2%.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의 예상보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성장률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중국의 성장률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올해는 5.2%지만 내년에는 4.5%로 떨어지고요. 2027년에는 3%까지 떨어져서 3%대까지 떨어져서 3.8%가 떨어지고요. 2028년에는 3.4%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에 따라서 노동인구가 줄어드니 결국 말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바로 이유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가가치 향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예요. 2015년에 8억 91만 명의 노동인구가 2021년에는 7억
24만 명의 노동인구로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노동의 생산성이 어떻게 될까요? 노동의 생산성이 좋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론을 내세워서 잘 나가는 민간기업까지도 국유화한다고 하거든요. 국유화. 국유화했을 때 여러분 괜찮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정치가 경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 예, 정치가 경제를 덮었을 때 시장은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중국이 딱 그 짝입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게 국유화가 실현이 됐을 때 예, 생산성은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공동부유라고 하잖아요. 공동부유. 예, 이게 쉽게 말하면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배분한다는 공산주의적 사고 논리가 여기에서 작동이 된다면요. 생산성 향상은 요원하기만 할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그러면 첨단 기술로 좀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 첨단 기술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반도체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중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산업 구조가 개편이 돼서 생산성까지도 계속해서 올려가야 되는데 구조 개혁이 안 되면 결국 말입니다. 예, 중국 경제는 점점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뭐 인구가 줄고 예, 성장률이 둔화하고 또한 예, 첨단 기술로의 어떤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부가가치 향상이 쉽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도 말입니다. 중국의 어떤 패권주의를 경계하는 아시아 지역의 목소리, 그래서 공급망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미중 갈등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도 있지만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결국 중국의 경쟁 상대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또 인도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은 굉장히 위험에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 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예,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중국에 얽매여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수출만 하더라도 거의 홍콩의 우회 수출까지 따지면 30%에 육박하잖아요. 중국의 성장 피크론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의 성장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리오프닝을 해서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물론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예, 이게 경제를 다각화시키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출선의 다각화. 뭐 현대자동차가 실제로 이룬 사실이 있잖아요. 그죠? 현대자동차는요. 중국에서 판매율이 진짜 많이 찌그러졌어도 전 세계에서 판매율이 늘어나서 684만 대를 생산을 했고요. 세계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 우리도 분명히 수출선을 다각화했을 때 중국이 없어도 된다는 것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을 믿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재빨리 예, 세계 시장으로의 어떤 재편, 공급망의 재편과 수출선의 재편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